자, 반갑습니다. 루카스 장진민 강사입니다. 자, 이제 올해도 변함없이 자이스토리 기출 분석 강의를 시작을 할 텐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이죠? 네. 문제가 되게 많아요. 691채인데 뭐 다 풀 수는 없고. 그리고 그 단원별로 이제 알파벳 순으로 A, B, C, E, F, G 이렇게 뭐 K까지 나와 있는데 일단 강의 커리큘럼대로 그리고 저희 교재 그 단원 순서대로 제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예년과 똑같이 이게 이제 기출 분석 강의니까요. 제가 뭐 개념을 다 설명을 해 드릴 수는 없고 그리고 모든 문제를 다 풀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게 많이 중복돼요. 그 문제가 그 문제가 다 비슷비슷한데 일단은 좀 간단한 OX 퀴즈가 저희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5페이지를 보시면 교재 15페이지를 보시면 개념 확인 문제라고 해서 그 단답형 문제들 보이죠? OX도 있고 그 단답형 서술형 같은 문제들이 있어요. 여기서 제가 이제 일부 발췌해서 좀 간단하게 제가 개념 리뷰를 조금씩 해드리면서 그리고 평가원과 수능 문제 중심으로 해서 실제 수능이 어떤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되는가 그리고 제시문을 분석하는 방법, 키워드 찝는 방법 그리고 문제를 이제 분석하는 방법, 뭐 쟁점을 비교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역시나 작년과 마찬가지로 저랑 약속을 해야 되는데 미리 풀어오시는 게 좋아요. 알겠죠? 미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워낙에 해설이 잘 나와 있어서 채점도 다 해보시고 알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랑 점검하신다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듣는 게 그게 효과가 가장 높을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그냥 제가 풀어드리는 거 있는 그대로 뺏기고 필기하고 하는 건 솔직히 별로 의미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개념 한번 쭉 스스로 공부를 해보시고 아니면 제 개념 강의 한번 쭉 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출 강의를 듣는 것도 맞는 순서고요. 알겠죠? 네, 그렇게 가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제 1강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OX 퀴즈 있죠? 여기서 일부 조금 중요한 걸 제가 이제 골라가지고 설명을 살짝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관련된 문제들도 풀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첫 번째 1강은 챕터 A입니다. 여기는 수능에서 별로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특성이 무엇인가라는 건 지금 한 5년째, 한 4, 5년째 문제가 사실상 안 나오고 있고요. 아예.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 개념은 제가 인간의 특성은 하지 않을 겁니다. 안 나오니까 안 할 거고 문제는 한 두세 개 정도는 골라서 옛날에 이런 문제가 나왔었다 얘들아 뭐 요 수준으로 보여드릴 거고 나머지는 이제 이상사회론이라고 해가지고 어차피 뒤에 가면 각 사상가들을 저희가 또 따로 배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저희 교재 A에 나와 있으니까 앞에 나와 있으니까 조금만 제가 소개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번 강의는 좀 짧을 거예요. 아시겠죠? 문제도 별로 없고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념을 공부를 한 번씩 해왔다라는 걸 제가 전제로 해서 강의를 할 거니까 알겠죠? 복습도 아마 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갑니다. 자, 15페이지고요. 03번 이상사회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문제가 이제 플라톤으로 맞으면 O, 틀리면 X라고 하는 것인데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 이분의 이상 국가는 뭡니까? 철인 국가죠. 철인 통치. 맞죠? 지혜, 용기, 절제 이 모든 덕이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는 그런 퍼펙트맨들이 철학자잖아. 그죠? 그래서 철학자가 자신의 지혜라는 그런 훌륭한 덕을 발휘해서 통치에 전념하는 사회. 그게 바로 플라톤의 이상 국가, 철인 통치 국가가 되는 거죠.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OX 퀴즈는요. 뒤져보니까 전부 다 수능과 평가원에 나왔었던 그런 선지들만 긁어서 이제 OX로 이 출판사가 이제 재구성한 겁니다. 잘 만든 거죠. 그래서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1. 모든 계급의 철폐가 이루어지고 지혜로운 자가 통치한다. 여기는 맞죠?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가 누구예요? 철학자예요. 맞죠? 근데 앞부분이 틀렸죠. 모든 계급의 철폐가 이루어지는 건 이른바 계급 소멸론이라고 해서 나중에 또 문제로 보여드리겠지만 이 계급 소멸론이라는 것이 이상사회의 전제 조건인 건 플라톤이 아닙니다. 맞죠? 마르크스예요. 마르크스의 공산사회에 따르면 사유재산도 소멸되고 계급도 소멸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국가도 소멸되는 것이 마르크스의 공산사회의 모습이잖아요. 또
플라톤은요, 어쨌건 계급주의자입니다. 계급이 있어요. 최상위 계급이 철학자. 그 밑에 군인, 그러니까 방위자라고 하죠. 그리고 여성과 노예로 대변되는 생산자 계급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니까 X로 처리하면 되겠죠? 알겠죠? 이렇게 정리할게요. 다음 두 번째요. 2번. 모든 구성원들이 자신의 역할에 충실할 때, 그러니까 자신의 직분과 자신의 역할을 전념하는 것이 이상사회의 건설의 가장 중요한 조건인 게 플라톤이잖아.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짤막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플라톤이 말하는 구성원은 총 3계급이 있었죠. 가장 지혜로운 철학자가 맡은 역할이 통치, 정치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방위자인 군인들이 지혜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절제와 용기가 잘 발휘될 수 있는 그런 계급이니까요.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는 방위자로서의 역할. 맞죠? 그리고 지혜도 없고 용기도 없는 그나마 절제의 미덕을 갖추고 있는 생산층들이 생산활동에 전념. 이게 플라톤이 꿈꾸는 이상사회의 조건이죠. 역할분담. 두 글자로 분업. 이해되겠죠? 네. 다음요. 세 번째. 사유재산이 모두 소멸된 상태. 방금 얘기했죠. 사유재산이 소멸되는 것도 마르크스의 공산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정답은 X로 처리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뒤에 가서 또 이제 중요하게 배우겠지만 분배의 기준. 뭔가를 분배하는 그 기준이 구성원들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분배받는 것도 뭐예요? 마르크스의 공산사회에서의 분배의 정의입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다. 뭐 생산, 이건 능력에 따라 생산, 노동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것이 마르크스의 공산사회의 모습이었고 사유재산 소멸, 계급 소멸, 그리고 국가 권력 다 소멸되는 게 마르크스의 공산사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플라톤의 견해하고는 관련이 없죠. 다음 4번요. 자, 시민들의 동의에 따라서 통치자가 선출되느냐? 천만에. 그죠? X죠. 왜냐하면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의에 따라서 통치자가 선출되는 걸 두 글자로 뭐라 그러게? 이걸 선거라고 하죠. 선거는요, 민주주의의 핵심 정치 과정이죠. 근데 저희가 이제 개념 강의할 때 많이 얘기하지만 플라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게요? 민주주의예요. 플라톤은요, 민주주의를 혐오경멸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동의하고 선거로 통치자를 뽑는 게 아니야. 맞잖아. 플라톤이 말하는 통치자는 누굽니까? 선출되는 게 아니고 철학자들이 그냥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플라톤은 민주적인 선거 절차에 거부합니다. 플라톤이 바라본 민주주의는 중우 정치에 불과하잖아. 이해되겠죠? 어리석은 다수가 행하는 정치에 불과하다. 이게 플라톤이 바라보는 민주주의죠. 오케이. 답은 X였고요. 다음 5번. 모든 구성원이 생산수단을 절대적으로 평등하게 분배받는다. 평등 분배, 절대적인 평등도 플라톤과는 관련이 없어요. 그렇죠? 이것도 누구예요? 그럼요. 사회공산주의 마르크스의 평등 분배. 맞죠? 균등 분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다음에 6번. 국가는 계층이 아까 얘기했던 이 세 계층들이요. 철학자, 군인, 그리고 생산자. 이 세 계층이 자신의 맡은 바 역할을 잘 행해야 정의로운 사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플라톤의 이상 국가의 실현 방식이었어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문제가 플라톤하고 마르크스가 결합되어 있는 그런 문제를 재구성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정리가 되겠죠? 네, 좋고요. 다음 밑에 거 하나만 더 볼 거예요. 이제 구체적인 이상사회의 내용들을 조금 더 볼 겁니다. 자, 4번요. 다음 이상사회 주장 철학자를 이제 연결해 보래요. 뭐 간단하게 개념 확인용이니까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급 투쟁을 통해서 평등한 사회를 꿈꾼다. 마르크스죠. 맞죠? 마르크스는 계급 투쟁론의 이론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른바 역사 발전 5단계설이라고 해서 뭐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원시 공산 사회부터 마르크스는 고대 노예제, 중세 봉건제, 근대 자본주의, 그리고 과도기적인 사회주의를 거쳐서 이상 사회인 공산 사회까지 쭉 이게 넘어가잖아요. 그죠? 진보 발전되는 것인데 공산 사회로의 이행은 반드시 계급 투쟁을 거치게 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마르크스입니다. 맞죠? 또
평등 공동체, 경제적으로 불평등이 없는 완벽한 경제적 평등 공동체를 꿈꾸는 게 마르크스의 공산사회인 거예요. 이해되겠죠? 네. 다음 두 번째요. 지혜의 덕이 정말로 중요한 이상적인 통치의 조건인 건 플라톤입니다. 뭐 아까 봤었잖아요. 그죠? 이 지혜의 덕은 누구한테만? 철학자. 그죠? 철학자한테만 존재하는 그런 덕이었습니다. 이해되겠죠? 다음. 이건 암기해야 되는데 6시간 일하고 빈곤도 없고 사치도 낭비도 없는 그죠? 사유재산 제도가 거의 무의미한 그런 꿈만 같은 이상사회가 누굽니까? 바로 토마스 모어죠. 이걸 뭐라 그러게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사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바로 유토피아입니다. 이게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그 이상사회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요건 암기하는 게 편할 거예요. 오케이. 다음 네 번째, 나왔네. 아까 제가 얘기해 드렸죠? 모든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능력만큼 일하고 그리고 각 구성원들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분배받는 이 사회가 바로 공산사회입니다. 마르크스죠. 뭐 어렵지 않죠? 다음요. 5번. 아름다운 국가란 뭐냐? 완벽한 수호자가 통치하는 것이다. 지혜라고 불리는 덕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플라톤 철학의 핵심 키워드죠. 최고의 이데아. 바로 선의 이데아.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있냐?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의 이상사회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전형적인 글이에요. 오케이. 이 선의 이데아를 갖출 수 있는 사람도 누구밖에 없어? 가장 지혜로운 철학자밖에 없다는 거죠. 오케이. 다음 마지막이요. 백성을 무지 상태에 있게 하는 정치. 이걸 무위 정치라고 하죠. 이건 도가의 정치관을 말하는 것이고요. 노자 선생님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가의 이상사회를 뭐라 부르게요? 또 뭐 다 배우겠지만 소국 과민 사회라고 하죠. 작은 나라, 적은 백성. 그러니까 소규모 농촌 공동체쯤으로 떠올리면 돼. 무정부주의 이런 거 아니야. 아시겠죠? 국가가 존재하는 것인데 영토가 되게 작고요. 백성들도 되게 적은 그런 소규모 농촌 공동체를 꿈꾸는 게 바로 노자 선생님, 도가의 이상사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뭐 이 정도 그냥 한번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넘겨서 평가원과 수능 문제 중심으로 기출을 한번 분석을 해볼게. 자, 첫 번째는 이제 A02번 문제입니다. 15년도 평가원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안 나와요. 한 번도 안 나오고 있죠. 소재가 인간의 특성을 묻는 문제인데 내신에서는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수능에서는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꽤 됐어요. 한 4년 된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해볼게. 나올 수 있으니까. 되게 쉬워요. 읽으면 답이 나옵니다. 자, 인간의 특성을 찾아보렵니다. 읽어볼게요. 외국 작가가 한국에 왔대요. 소달구지에서 볕단 싣고 가는 농부를 봤답니다. 그 농부도 자신의 지게에 볕단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닌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한 작가가 물었답니다. 아니 달구지 놔두고 왜 그 자기가 직접 지고 가세요? 라고 물었답니다. 농부가 말했죠. 사람이나 짐승이나 힘든 건 마찬가지 아니겠어? 그죠? 작가가 생각했대요. 이 소의 고통까지 덜어주려고 하는 마음, 야 진짜 멋지다. 정말로 봤을까요? 자, 그 작가는 그 후 한국을 고상한 사람들이 사는 보석 같은 나라라고 말했답니다. 아따 참네. 그러니까 이 농부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인간의 특성은 뭡니까? 인간 이외의 존재의 고통도 같이 고려해주는 정말 멋진 우리 코리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답은 1번이죠. 뭐 다른 생명체의 고통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써놨잖아. 이게 됐지. 이거 뭐 외워야 돼요? 그냥 읽으면 답이 나오는 마법 같은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네. 별다른 개념은 솔직히 필요 없어. 알겠어요? 네. 답은 1번입니다. 네. 뭐 조금만 분석을 해볼까요? 이게 안 나오긴 하는데 선지 2번은 자연 법칙에 따라서 결정된 운명에 순응하는 존재이다. 이게 이제 수능주의적 관점인데요. 어차피 저희 윤사고 사상가 뒤에서 배울 테니까 일단은 정리만 해드리면 자연 법칙에 순응하는 것을 이상적인 인간, 올바른 삶의 태도로 바라보는 사상이 첫 번째 동양 철학에서는요. 노자와 장자로 대표되는 도가 사상이 있죠. 그죠? 무의자연의 철학이니까. 그리고 서양 철학으로 말하면 로고스의 섭리, 그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는 것을 인간의 어떤 의무라든가 바람직한 삶의 태도로 바라보는 게 첫 번째는
고대 철학 중에서 스토아 철학이 있고요. 그리고 근대 서양 철학 중에서 거의 스토아 철학과 쌍둥이급 되는 바로 바루흐 스피노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의 도가 사상과 서양의 스토아 스피노자 얘네들은 전부 다 수능주의적, 어떤 운명론적, 결정론적인 세계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공통점이 있죠. 다음에 보기 3번은요. 유희적 존재라는 건데 이거 참고만 해. 인간만 놀 수 있는 존재라 그래요. 호모 루덴스라고 하는데 사람만 놀 줄 안다라는 거죠. 동물은 안 놀아요. 뭐 강아지가 막 꼬리 흔들면서 노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건 우리 인간들의 관점에서 걔네가 노는 걸로 보이는 거지. 사실상 동물들은 놀 줄 모릅니다. 아마 모를 거예요. 그냥 본능적으로 활동하는 거지. 그죠? 그걸 유희를 즐긴다라고 볼 수는 없죠. 이걸 유희적 존재라고 해요. 다음 보기 4번. 이건 이제 사회적 존재 또는 정치적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구성원들끼리 협력해서 올바른 정치 질서를 만드는 그런 존재. 이건 인간은 정치적, 사회적인 존재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남긴 말이죠. 뭐 참고만 해요. 다음 선지 5번. 현실에서 벗어나자. 정신적인 절대 자유의 경지를 추구하자. 이게 도가 철학인 거죠.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이런 정신적인 절대 자유의 경지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요. 이걸 무라일체의 경지라고 합니다. 또는 소요라고도 했고요. 맞죠? 네. 답은 1번이에요. 네. 됐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8번 문제 한번 볼게. 이건 더 옛날 건데 한번 읽어볼게. A08번. 역시나 글을 읽고 인간의 특성을 한번 찾아봐 라는 겁니다. 좀 찾아보죠. 자, 농부 LGR 황무지를 가꾸려고 30년 동안 나무를 심었답니다. 2차례의 전쟁이 지나갔대요. 그리고 30년 동안 전쟁을 해도 단순히 자신의 일을 묵묵하게 했답니다. 나무 한 그루도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황무지는 숲이 됐고요. 샘물로 넘쳐 흐르게 되었고요. 멋진 분이죠. 오로지 자기의 노력만으로 황무지를 거대한 숲으로 아름답게 만들었다네요. 그럼 이제 이 이름 뭐라고? LGR. 이 사람이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 이거 골라보려는 거잖아. 왜 웃음이 나오냐? 답은 2번입니다. 전쟁을 하든 말든 내가 힘들든 30년 동안 내가 숲을 가꿀 것이다. 이런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삶의 가치를 실현시킨 농부 LGR 아니냐. 야, 이건 초등학생도 맞출 수 있어요. 솔직히. 그죠? 예, 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럼 또 오답만 또 살짝 볼게요. 1번. 이건 종교적 존재예요. 호모 릴리저스라고 그러죠. 종교적 존재. 인간은 누구나 신앙을 그리고 절대자인 어떤 신적 개념을 믿게 돼 있다. 뭐 내세의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게 돼 있다. 기독교적인 인간관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다음 보기 3번. 타인과의 정서적인 유대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는 존재이다. 지금 LGR가 타인과의 정서적으로 친해지는 그런 글입니까? 아니잖아요. 숲을 가꾸는 거잖아요. 다음 보기 4번이요. 도덕적인 의무의식보다 자연적인 본능에 따라서 살아간다. 숲을 가꾸는 게 본능이에요? 아니잖아요. 다음 5번이요. 또 나왔네요. 인과 법칙에 따라서 결정된 운명에 순응하라. 뭐 도가라든가 스토아 또는 스피노자 그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 나오겠냐 수능에? 안 나와. 너무 쉬워서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다음 9번이요. 한 페이지 넘겨서 이상사회 내용 좀 볼게요. 근데 이 이상사회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뒤에 가면 이 사상가들을 다 따로 배워요. 그래서 솔직히 별 의미는 없는데 한번 볼게요. 자, 옳은 것은 16년도 수능이고요. 보자. 아름다운 국가는 수호자 통치한다. 아까 OX 퀴즈 할 때 봤었던 워딩이죠. 누구냐? 선의 이데아를 완벽하게 알고 있는 지혜로운 자들. 바로 철학자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철인 통치가 이상적인 국가를 만드는 방식이다. 네, 플라톤의 이상사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을은 이제 이 좀 약간 뭐랄까요? 낯설죠. 이 수능에 거의 안 나오는 사상가인데 16년도에 한번 탁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오원, 마이클 오원이라고 뉴 하모니라는 이상사회예요. 이걸 공상적 사회주의라고 합니다. 역시나 뒤에 가서 배울 겁니다. 공상적 사회주의. 마르크스의 직속 선배뻘 되는 사회주의자들이라 보시면 돼요. 공상적 사회주의자. 오원의
이상사회입니다. 한 번만 읽어볼까요? 좀 낯서니까. 봐요. 진리의 빛은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한테 서광을 먼저 비춘다. 그러니 산업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등한 현실을 개선해보고 교육을 통해서 노동자 빈민 이들의 무지함을 타파하고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른바 뉴 하모니 이걸 건설하자. 이 공상적 사회주의자 오원 다른 사람도 있죠. 뭐 생시몽, 뭐 푸리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오원이라는 공상적 사회주의자가 이상 사회를 뉴 하모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플라톤의 이상 국가와 오원의 뉴 하모니 공상적 사회주의가 꿈꾸는 그런 이상 사회가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답을 한번 골라 볼게요. 올바른 거 찾는 것이었나요? 네. 자, 1번. 아까 했던 OX 퀴즈들입니다. 그죠? 모든 계급의 철폐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었어요. 이건 마르크스의 이상사회였고요. 그죠? 다음 2번. 이게 답이죠. 플라톤은 각자 직분과 역할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업이 잘 이루어질 때 철학자, 군인, 생산자 이 세 계층이 역할 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정의로운 이상 국가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게 플라톤의 이상사회론이죠. 답은 그냥 2번이고요. 다음 보기 3번. 아까 봤었죠. 사유재산 모두 소멸 그리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것도 누구? 마르크스입니다. 공상적 사회주의가 아니고 이건 마르크스의 사회주의죠. 역시나 나중에 배우겠지만 마르크스의 사회주의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르크스는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마르크스 본인이 직접 제목을 붙였어요. 본인이. 내 사회주의는 과학적인 사회주의다라고요. 공산주의 말하는 겁니다. 다음 보기 4번. 이기적인 개인들이 계약을 통해서 자연 상태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연권을 완전히 보장받는다. 국가를 만든 이유가 이거다. 누구게요? 공부 미리 하신 분들. 네, 이게 영국의 토마스 홉스의 사회계약서이죠. 이기적인 성악적 인간들이 계약을 통해서 그죠? 생명 보존권으로 대표되는 자연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이게 홉스의 사회 계약론에 따른 국가의 모습입니다. 맞죠? 다음 보기 5번. 모든 구성원들이 생산수단을 절대적으로 평등하게 공유하자. 역시나 마르크스의 공산주의가 되겠죠. 쉽지? 별로 어렵지 않아. 네, 정답은 2번이었고요. 다음 밑에 문제 10번 보겠습니다. 16년도 평가원이구만요. 자, 볼까요? 역시나 옳은 것은 뭐냐? 근데 너무 많이 중복돼가지고 좀 빨리 볼게. 정의로운 국가는 타고난 성향에 따라서 지혜, 용기, 절제를 다 갖춘 완벽한 철학자, 즉 통치자, 그리고 방위자, 생산자로 계급으로 구성되고, 그리고 이거 외우면 좋아요. 철학자인 통치자는요, 사유재산권을 갖지 않는다. 요거 외우세요. 플라톤이 꿈꾸는 철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이상사회에서는요, 철학자들은요, 돈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의롭고 공정한 올바른 정치에만 전념하라. 이런 거죠. 이건 시사는 막아 있죠. 권력을 지닌 정치인들은 돈을 갖지 못하게 하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 니네가 동의할지 모르겠지만 이 정치인들이 돈에 눈이 머는 순간 올바른 정치는 없어요. 자신의 정치 권력을 돈 버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게 그게 권력 아니냐? 그렇잖아. 그래서 통치자는 돈 갖지 마라. 플라톤의 이상사회의 조건 중 하나입니다. 되겠죠? 플라톤입니다. 다음. 생산수단이 없는 사람들이 단결 혁명을 해서 계급도 다 없애버리고 국가까지 소멸시키자. 또 나왔죠. 바로 계급 소멸, 국가 소멸, 그리고 사유재산 소멸까지 마르크스의 공산사회를 말하는 거죠. 그럼 또 복습만 해보면 이 생산수단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누구게요? 이른바 무산계급이라 그러죠. 생산수단이 없는 계급. 노동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르크스식으로 표현을 해드리면 들어본 적 있을걸? 프롤레타리아라고 그러죠. 무산계급. 피지배 계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공산혁명을 얘기하는 거죠. 사회주의 혁명. 그러면 플라톤과 마르크스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1번. 지혜의 덕이 이상적인 통치의 필수 조건이죠.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바로 정답은 1번. 그럼 2번. 구성원들이 합의를 통해서 정책을 결정한다. 아까 OX 할 때도 봤지만
다수의 구성원들이 합의 동의해서 사람도 뽑고 정책도 결정하는 게 바로 민주주의예요. 근데 플라톤은요, 모든 구성원들이 전부 다 정치에 참여하는 민주주의를 혐오한다고. 이해돼? 플라톤은 누구끼리만 모여서 협의하고 정책을 결정해야 될까요? 그럼요, 철학자들끼리만 하자는 겁니다. 그게 지혜롭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만 더 해드리면, 이런 플라톤의 정치 철학을 나중에 니네가 대학에 가면 이렇게 아마 배울 거예요. 이걸 엘리트 정치론이라고 해요. 엘리트주의. 더 막말로 말씀드리면, 올바른 어떤 정의로운 정치란 소수의 엘리트만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거죠. 플라톤은 엘리트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트는 두말하면 잔소리죠. 지혜를 갖추고 있는 소수의 철학자만 얘기하는 거예요. 민주주의하고 정반대의 정치 방식이죠. 오케이. 다음 보기 3번이요. 능력과 성과에 따라서 재화가 분배되는 것이다. 이건 마르크스의 분배의 기준이 아니었어요. 아까도 배웠지만 마르크스는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겁니다. 필요. 오케이? 능력과 성과에 따라서 재화가 분배되는 건 이건 자본주의에 가깝죠. 그러니까 역시나 쉽게 말씀드리면 잘난 놈한테는 많이 주고 못난 놈은 그냥 굶어 죽는, 그게 당연한 결과인 자본주의적인 분배의 관점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다음 보기 4번. 마르크스는 국가 기능이 확대가 되어서 복지가 보장돼야 되느냐? 아니죠.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마르크스는요, 국가의 기능이 확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이론에 따르면 궁극적으로 소멸되고 사라지는 게 뭐예요? 국가잖아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국가 소멸론에 입각해 있으니까 국가 기능이 확대가 될 수가 없죠. 국가가 없어. 이해돼? 다음 보기 5번요. 생산과 소유에 있어서 절대적인 평등. 생산과 소유에 있어서 절대적인 평등을 꿈꾸는 것도 바로 공산주의, 마르크스만 해당되는 거죠. 이건 플라톤은요, 틀렸어요. 플라톤은 공산주의자가 아닙니다. 어떤 사회주의의 모티브가 되는 건 맞지만 마르크스 이상사회가 생산과 소유에서의 절대 평등을 꿈꾸는 건 아니거든요. 이건 마르크스의 공산사회예요. 아시겠죠? 네. 좋아요. 정답 1번이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19페이지에 이제 고난도 마스터 12번 볼 겁니다. A12번. 아이고야, 별표가 3개 막혀 있네요. 16년도 평가 문제인데 얼마나 어렵나 한번 보자. 자, A12번 보겠습니다. 옳은 것은 갑. 마을 한복판에 있는 시장에서 필요한 만큼 막 가지고 간다. 이런 마을들이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도덕적으로 전혀 타락하지 않은 사회. 이게 뭐게요? 네, 이게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의 원문이죠. 원문. 이건 제시문을 그냥 외워버리는 게 오히려 더 편할 겁니다. 오케이. 다음 을. 또 나왔네요. 계층은 성향에 따라서 조화롭게 맡은 바 역할, 자신의 역할을 다 하라. 지혜를 갖추고 있는 철학자의 뜻을 따라라. 얘네만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정의로운 통치다. 플라톤의 이상국가지 뭐. 철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국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맞죠? 모아의 유토피아 그리고 플라톤의 이상사회가 나와 있구만. 볼까? 보기 1번. 자, 모아의 유토피아. 공동노동 그리고 개인의 사유 재산이 풍족하다. 자, 이건 별표 드릴게요. 요것 때문에 애들이 많이 틀렸을 것 같은데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는요, 공동으로 다 같이 노동하는 건 맞아요. 네. 근데요, 개인의 사유 재산이 풍족한 사회이다. 이게 틀렸어요. 왜 틀렸느냐?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도 개인의 사유 재산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마르크스가 사회주의 이론을 처음 체계화시킬 때 이 모아의 유토피아를 보고 일종의 모티브로 삼습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모아의 유토피아는 사유 재산 제도가 의미가 없어요. 오케이. 다음 2번.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서 이것도 틀렸죠. 그 어떤 규범도 존재하지 않냐? 그건 아닙니다. 유토피아도 나름의 규범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돈 많고 여유롭다고 해도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 이건 아니죠. 그죠? 다음요. 3번. 요것도 함정이 하나 있죠. 함정이 뭐게요? 이거예요. 자유로운 역할 교환이요. 플라톤은요, 절대로 역할 교환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뭐 직업 선택의 자유 없어. 자신의 덕에 맞고 자기 본분에 맞는 직분에 충실하는 것이
철학자가 뭐 나라도 지켰다가 뭐 물건도 만들었다가 다시 정치했다가 안 돼요. 각자 맡은 바 역할에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역할 교환 없어. 다음 4번. 이게 답이죠. 여기서 말하는 선발된 지혜로운 소수자가 바로 누구예요? 그럼요. 철학자예요. 철인이요. 이게 철인 통치 사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해돼? 네. 다음 4번요. 다음 5번. 갑과 을의 공통점. 구성원 모두가 생산에 참여한다. 이게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는 맞습니다. 공동 노동을 꿈꾸니까요. 근데 플라톤은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 플라톤은요. 재와 생산에 참여하는 건 모든 구성원이 아니잖아. 맞잖아. 생산 과정에 올인 해야 되는 건 플라톤에 따르면 군인도 아니요. 철학자도 아닌 생산층입니다. 이게 역할 분담, 분업의 원리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5번은 공통점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건 플라톤 때문에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쉽지? 이게 이제 챕터 A, 저희 자의 스토리 교재 1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마 수능에서는요, 문제가 한 개쯤 나올 거예요. 거의 대부분 요 이상 사회를 비교하는 문제가 수능에서 하나쯤 나오고, 아니면 인간의 특성이 뭐 나올 수도 뭐 있을 수 있고, 뭐 간만에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저랑 같이 봐서 아시겠지만 별로 안 어렵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 각 사상가들 또 다 대놓고 배우기 때문에 뭐 크게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아시겠죠? 네. 자, 챕터 A 이렇게 가볍게 끝을 내보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실제 본론입니다. 챕터 B인데요. 이제 동양 철학이 시작되는 거야. 여기부터 유불도, 이 동양의 3대 정신을 배울 건데 그중 첫 번째 원시유학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은 이제 25페이지부터 제가 내용을 정리해드리고 또 평가원 수능 문제 골라서 분석을 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다음 시간 챕터 B에서 또 인사드리고요. 여기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